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7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네,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한 지난 특별판에서 한번 인사하셨죠? 장인수 기자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모실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세옥 팀장이 이제 자리를 하셨는데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박민주 데스크가 오늘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취재 데스크를 맡고 있는 박민주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기 오늘 박민주 데스크를 저희가 모신 게 전문가로 모셨어요. 아,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장윤순 기자가 워낙 또 취재를 잘 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 좀 취재를 같이 한 거라고 볼 수 있나? 네, 같이 했죠. 좀 네. 도와줬죠, 제가.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이제 2019년 일이잖아요. 네. 이 출국 금지 일이 있었던 게 그리고 그 별장의 성접대 의혹이 있었던 건 2013년 이때인데 19년 당시에 보직을 예. 그때 뭘 맡고 계셨죠? 2019년에 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네. 그다음에 출국 시도가 저지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수사를 취재하는 법조팀을 총괄을 하고 있는 법조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로 저희가 공교롭게도 박민주 데스크가 당시에 법조팀장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이 사건을 진두지휘를 하신 분이잖아요, 취재를. 박민주 기자가 법조 출입을 오래 했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뭐, 짧고 굵게. 직업 일진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데스크가 자리를 하게 되셨고요. 일단은 먼저 우리 장현수 기자 스트레이트 특별판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는 드렸습니다만은 첫 아이템 스트레이트에 합류하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게 아이템이 김학의 건이었잖아요. 네. 너무 어려웠던 게 데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모르는 얘기를 했어요. 데스크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막 저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알고 다 조금씩은 알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예, 아는 거를 정리해 주는 게 아니 기자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뭐 다 아는 얘기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부장이랑 데스크가 이미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원래는 취재 기자가 알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데스크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죠.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역시 장인수 기자의 강타장 게 네. 이번에 발로 뛰어가지고 또 상당한 성과를 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과 출국 금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명확하게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우리 박민주 데스크께서 좀 편년체로 편년체요? 편년체. 연도별로 그 2013년에 뭔 일이 있었고 네. 어쩌다가 19년에 이 일이 좀 발생했는지를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3월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세간에 뭔가 정부 고위직,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별장에서 좀 입에 담기 민망한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소위 말하는 성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등장인물이 누구라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기자들도 당연히 인지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 갓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케이블 종편 방송에서 일보를 냅니다. 이런 게 돌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지상파를 비롯한 주요 신문들이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옐로우 스타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게 기사가 되니까 이게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결국은 수사가 시작됐죠. 경찰청에서 처음에는 경찰에서 시작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 경찰에서 수사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검찰에서 체포영장도 안 내주고 그렇죠. 김학의 씨는 조사도 안 받고 나오라고 해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넘겼는데 검찰은 무혐의다. 6개월을 끌더니 무혐의다.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무혐의다. 2차 수사였다. 그게 1차 수사고. 이제 그때 나왔던 가장 유명한 멘트가 그거였잖아요. 화면을 보고 알아볼 수 없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을 드리자면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검사장이었고, 네. 검사장이었고. 당시 가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을 또 상당히 탐탁치 않아 했어요. 이 사건 수사하는 거를 당시. 이게 당시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의 증언입니다. 예. 그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그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2차 수사가 시작이 되죠. 네. 2014년에. 네. 근데 그때도 수사를 하다가 2015년에 조용히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여성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잊혀진 사건이 됐어요. 이거는 정권이 그리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과거 검찰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았다. 의혹도 많고 소위 말하는 권력층이 연루된 범죄에 너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묻어버렸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 여러 이제 가지 검찰 내부에서 그렇죠. 과거에 잘못했던 수사가 뭐 있었느냐라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거 진상조사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 뭐 예전에 뭐 형제복지원 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상 조사를 해서 이건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재수사 논의 과정이 진행되던 중에 그리고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약자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여성들 그렇죠.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수사는 못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한다. 요 말이 있고 난 4일 뒤에 김학의 전 차관이 금요일 밤에 금요일 심야에 딱 출국을 시도하다가 저지가 당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출국 금지가 지금 오케이가 나서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은 못 나가고 잡혔는데 이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게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그 수사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검사가 이규원이라는 검사인데 장 기자, 이규원 검사 일단 혐의가 뭐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입국 관리법을 어기고 출입국 관리법.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이게 직권 남용이다. 너는 그럴 권한이 없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출국을 막았다.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게 하나 있고 이 과정에서 출국 금지 요청서를 이규원 검사가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건 번호가 문제가 됩니다.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건 번호가 실제 사건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임의에 본인이 만들어낸 사건 번호를 거기다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허위 사건 번호를 적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다. 공문서 위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위조가 아니라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3차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사건 번호가 진상조사만 저- 이루어지고 저- 있는 예.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건 번호 자체가 없었죠. 공식 수사가 거죠.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성 행사가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김학의 씨는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곧 수사에 들어갈 피의자가 될 사람인 거죠. 입건이 돼야 피의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는 피의자가 아닌 상태고, 하지만 검찰은 지금 나간다 그러면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실질설 그 피의자 신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음. 장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취재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실체적 진실 밝혀라. 그리고 시효가 남아 있으면 엄벌해라. 이러니까 되게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기근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에 출국을 하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알람을 등록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국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김학의가 출국 수속을 받으면 알람이 울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규원 검사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좀 출국 금지를 미리 해놓자. 일반 출국 금지를 미리 해놓자라고 대검에 요청을 하는데 대검에서 안 받아들여요. 이거를 대검에서 3일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금요일 밤에 출국을 시도하잖아요. 그 3일 전에 일반 출국을 요청을 하는데 대검에서 안 받아들이고 이런 일련의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언론 보도도 나고 이러면서 아마 김학의 차관이 좀 그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금요일 밤에 갑자기 나가는데 이게 상황이 꼬인 게 이규원 검사가 이때 진상조사단에서 이 김학의 사건 그 조사를 맡았는데 검찰 과거사 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법 체계를 봤을 때는 이건 정식 수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닌데 아니죠. 조사권만 그렇죠. 있는 거군요. 예. 국가적인 사건이어서 대대적인 조사는 하는데 정식 수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그 사건 번호가 없습니다. 입건을 해서 수사가 개시돼야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사건 번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가 없는데 사건 번호를 허위로 적었으니까 너는 불법을 저지른 거다. 이규원 검사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실질설
형식설 이게 뭐냐면 실제로 과거 검찰이 보면 사건 번호 없는데 사람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출국 금지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법원은 검찰 편을 들어줍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정식으로 입건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범죄가 있는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수사 행위에 준하는 그런 행위들을 검사가 했다면 그거는 수사가 개시된 걸로 보고 피의자로 규정하겠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법원 판례가 여러 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규영 검사나 차규근 뭐 본부장 측은 아마 좀 그런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이거 사실상 김학의는 피의자였다 당시 그렇죠, 사실상. 사실. 예, 전 국민이 다 범죄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건 번호가 없다고 해서 피의자가 아닌 거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니까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검찰 측에서는 네. 어찌 됐건 긴급 출국 금지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을 보면. 예,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너는 법을 어긴 거다. 예, 예. 그럼 형식을 예, 강조합니다. 일단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딱 드시는 생각이 지금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사흘 전에 왜 안 받아줬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드실 생각일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드실 만한 생각은 아니 그러면 처음에 왜 불기소를 했어? 아마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처음에 무혐의 처분. 네, 무혐의 처분이죠. 그러니까 불기소는 아니고 1-2차 무혐의 처분. 수사에서. 네, 1, 2차 네. 수사에서 무혐의를 해놨다가 다시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됐는데 심지어 3일 전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안 받아들여졌고 급히 잡으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잡으려는 놈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죠. 도둑을 불법적으로 잡았다고 도둑을 잡은 사람한테 죄만 물으면 누가 도둑을 잡냐 뭐 그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참 이게 복잡한 문제네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처음에 일반 출국 금지를 신청했는데 반려됐다, 거절됐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긴급 출국 금지는 반드시 사건 번호가 있는 형사 피의자여야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반 출금, 긴급 출금 이것도 좀 구분을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출국 금지라고 하면 예, 대체로 다 일반 출국 금지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출국 금지는 사실상 이제 우리는 다 수사 행위라고 보통 언론을 보면 이제 범죄자들이 그 출국 금지 되는 걸 많이 언론에서 접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출국 금지는 행정 조치입니다. 수사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에 출국 금지를 나라에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수사기관이 아닌 그냥 여타의 다른 행정기관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냥 직권으로 이 사람은 출국금지 시켜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실제로 경험이 있는데 공항에서 한번 못 나간 적이 있는데 자동차 범칙금 안내도 못 나갑니다. 세금 이거 내야 돼요. 세금 체납비 있으면 그렇죠. 출국금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세금 체납이 안 돼도 출국금지가 걸리고요. 예를 들면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막 소송이 걸린 거예요. 형사가 아니더라도. 예, 빚 많이 지고 왕창 땡겨서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필요하면 출국금지를 해놓습니다. 그저 예, 피고소인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수사기관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일반 출국금지가 있고 근데 네. 이제 긴급 출국금지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딱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죠.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제 사실상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미처 출국금지까지는 안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검사가 바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원래 일반 출국금지는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공무원한테 보내는 겁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근무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산항을 통해서 배 타고 나가려는 첩보가 입수되면 바로 써서 부산항에 보내서 거기서 막는 겁니다. 긴급 출국 금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3일 전에 냈던 일반 출국 금지가 반려가 됐잖아요. 그 반려의 이유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 이유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일단 그 대검에서 3가지 이유 정도를 드러났는데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수사 중이 아니어서 할 필요가 없다. 진행 중인 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진행 중인 수사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 조사단이 그렇게 오래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아마 전 차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습적으로 이렇게 금요일 밤에 대검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만약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걸 받아들여 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구속 적부심을 할 때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이제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제 구속 수사를 한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사람은 일단 잡아둔다가 이제 구속의 요건인데 말하자면 이 출국 금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갈지 모르니까 일단 출국 금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는 아직 이 사람은 아직 범죄자의 그 피의자가 아니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제 그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설마 해외로 도망가겠느냐? 약간 이제 좀 이런 안이한 생각. 그렇죠. 이게 아니었을까? 자, 어쨌든 검찰이 이 절차가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재판은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궁금한 건 그런 거죠. 그러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이규현 검사가 당시 알았을 때 합법적인 절차에 맞는 방법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당시 긴급 출국 금지의 방식으로 일반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었잖아요. 네. 당시 2019년 3월 22일 밤에 한 10시경에 대략 알려졌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공항에 나타났다. 지금 검찰의 지금 엄격한 법 적용, 검찰의 논리대로면 그 상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규현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지만 현직 검사지만 과거사 위에 진상조사단에 가 있으니까 확인을 가 있으니까 또는 수사권이 없어. 그리고 이 긴급 출국 금지는 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하던 검사가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해야 되는데 당시엔 공식적으로 수사하던 검사는 없었잖아요. 조사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다른 수사 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 그렇죠. 있는 이규현 검사의 동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한테 그렇죠. 야, 네가 좀 대신 나 대신 그건 가능할 수 해달라.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 그건 할 수 당장 있는데 지금 5분 있다가 보시고 비행기 뜬다는데 지금 무슨 그런 그러니까 시간이 당시에 이규현 검사가 영등포에 있는 집에서 동부지검으로 갑니다. 급하게 심야에 연락을 받고 가는데 도착이 11시 50분경이죠. 밤 11시. 11시 55분에 정확하게 동부지검에 동부지검은 도착합니다. 성사구에 있고 예, 도착하는데 영등포에 있는 집에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낸 시각이 10분 뒤에 보내요. 너무 급하니까. 진짜 빨리 5분에. 보내긴 했군요. 근데 그때 언제 동부지검에 있는 현직 수사권 있는 검사를 깨워서 불러내고 그렇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비행기 아무것도 모르는 탑승 검사. 시간이 0시 20분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규현 검사가 요청서를 보낸 시간이 0시 5분. 출국 금지 조치가 인천공항에서 내려진 게 0시 10분. 진짜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야. 그리고 이 김학의 전 차관은 몰래 나가려고 했다라는 게 화면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가게무샤 예. 자기랑 닮은 사람을 앞서 세우고 있었던 거였고 만약에 모자 쓰고 혹시라도 선글라스 수사기관이라든지 언론에 잡힐 경우에 네. 나는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 놓고 네. 게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예매해서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장 발권이잖아요. 현장 발권. 그날 밤 상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한 10시경으로 추정되는데 인천공항에 밤늦게 도착합니다. 10시 20분에 적강공사의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10시 20분에 사고 그다음에 30분 뒤인 10시 50분에 무인 심사대를 통해서 좀 사람 눈에 안 띄는 그래서 출국을 시도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그 출입국 관리본부에서는 이때 이제는 알게 돼요.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출국 수속을 밟으니까. 전자심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출국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10시 20분에 비행기표를 샀는데 탐색 시간이 0시 20분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잘 없죠, 외국에.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난 돌아올 예정이었다. 예.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장인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그 전에 이 긴급 출국 금지라든지 뭐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과거에는 임시번호로 출국 금지한 사례가 없냐?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임시번호 하나 갖고 이렇게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그렇죠.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봤는데 이규현 검사는 차라리 양반이었던 거죠. 예. 이규현 검사는 그래도 임시번호라도 만들어서 써놨는데 아예 사건 번호를 아예 안 쓰고 공란으로 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그냥 초기 내사 이렇게 사건 번호란에 초기 내사 이렇게 한글로 당당하게 적어서 이렇게 출국 금지된 사례도 있고요. 근데 출국 금지를 받아들여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98%면요. 그냥 이게 내면 되는 거죠. 그 출입국 관리본부에 그래서 한 직원이랑 그 물어봤는데 보통 긴급 출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워낙 급박하니까 검사들이 긴급 출금의 경우에는 요청을 다 갖춰서 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무원이니까 어찌됐건 출입국 관리본부 소속의 공무원들은 이걸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서류가 너무 엉망으로 오면 전화를 해서 이런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좀 다시 보내줘라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럼 보통 당직실이나 검사실에 이제 수사관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렇죠. 보통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빡빡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갑시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제 출입국본부 측에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요런 거 정도는 좀 추가해서 보내주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하다 안 되면 저쪽 검사실에서 수사관이 이렇게 검사 바꿔줘서 검사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이번에 가시죠. 그러면 보통은 출입국본부에서 그냥 다 도장 찍어서 그냥 다 출국 금지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규원 검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넘어온 서류가 이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게 왜냐하면 2013년도 번호를 쓰거든요. 지금 2019년인데 2013년도 번호를 써서 보냈으니까 이거 좀 안 맞는다 형식에 다시 써서 보내줘라. 그리고 그렇게 그 서류를 다시 보내는 과정이 한 3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 계속 다시 서류를 새벽 5시까지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이제 이게 입장이 갈리는 게 검찰은 거봐라. 너희 불법인 줄 알고 이게 문제되는 줄 알고 여러 차례 그거를 다시 만든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이규원 검사 측은 아니다. 원래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그래도 좀 그 사후에라도 이건 당연히 이걸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양식을 맞춰 놓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요 지금 사건 담당 검사 혹시 이름 알 수 있나요? 지금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그렇죠. 있죠. 그 이름 좀 혹시 수사 담당 책임자는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죠. 이정섭 검사. 예. 아니 저는 늘 그러니까 우리 좀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검사들이 자꾸 검찰 뒤에 숨어서 자기 이름 안 밝히잖아요. 이정섭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라고 합니다. 네, 이정섭 부장검사님. 이정섭 부장검사가 김학의를 2년 6개월 실형받게 한 그 수사검사기도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했던 2019년에 3차 수사 그때 부장급 주임검사로 수사단에 파견이 돼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검사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비판이 뭐였냐면 우리가 김학의 전 차관은 그래서 기소했는데 아니 이때는 기소했는데 2013년, 2014년에 다 봐줬잖아요 검찰이. 그럼 그때 봐줬던 검사들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그때 지휘부 다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죠. 사실은 검찰의 진상조사단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김학의를 처벌하자라거나 윤중천을 처벌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그때 제대로 했느냐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게 진상조사단 말이죠. 과거사위원회였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2013년, 2014년에 검찰 수사팀을 다 무혐의한 그 논리가 2019년 수사에서 그걸 봐줬다면 근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5년이 그래서 이건 아예 들여다도 못 봤다.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부당한 외압 이런 직권남용인데 그건 공소시효가 남았었어요. 2013년, 14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수사는 2019년이었으니까. 근데 직권남용은 아무리 봐도 부당한 외압 이런 건 없었다. 그렇죠. 이 논리로 다 무혐의가 됩니다. 참 편합니다. 지금 왜 검찰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만 집중 유독 이렇게 수사를 빡시게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김학의가 단순히 과거에 차관까지 올랐던 고위 검사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수사를 하는 이유. 장인수 기자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있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네, 기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수사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제보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고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그리고 또 권익위로도 그런 이제 그 신고가 되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조사해야 된다. 불법이 있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정치권에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 이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죠. 그 제보는 그럼 처음에 누가 한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건 번호가 없다라는 거는 이전에 검찰 관례에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베풀이왔던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콕 집어서 어딘가에 제보를 했더니
그거를 정치권에서 크게 받아 안아서 브리핑을 하고 검찰은 그거에 맞춰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예. 그것도 하필이면 김학의 사건을 갖고 다른 그렇죠. 것도 아닌 예. 김학의 사건은 원래는 현 야권에 불리한 그렇죠. 왜냐하면 현 야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검찰들이 다 묻고 했던 거고 그렇죠. 예. 박근혜 현 전 야권에서 대통령 임명한 차관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잘 나갔던 분이고 김학의 차관이. 근데 이제 이 김학의 사건 갖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이 사건은 야권이 여권을 공격하는 어떤 소재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직권 남용해서 검사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무도하고 불법하게 출국 금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야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김학의 사건은 정말 무도한 행위를 했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이 여성들과 그런 성접 때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하고 예, 그 당시 진실이 뭐였는지 그 당시에 왜 이 사건이 덮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묻히고 정치권의 공방만 남은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뭐 많은 국민분들이 이 수사를 보고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검찰이 김학의도 봐줬었고 김학의를 봐줬던 검사들도 봐줬었는데 어떻게든 김학의 한번 법정에 세워보려고 적극적으로 심야에 가서 출국을 막았던 그 검사를 검찰이 처벌하려고 한다. 세게 수사해서 이거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실체적 어떤 그 전개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딱 위에서 봤을 때 그림이 그렇죠. 그림이 좀 묘하잖아요.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그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과연 물론 위법한 법 집행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뭐 살인범도 인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이 침해당한 법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에 비해서 본인이 침해당한 법익은 해외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이 법익이 과연 국민의 정말 심각한 기본권 침해냐 이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요. 지금 법조인들을 보니까. 예, 제가 만나본 그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나 이렇게 전직 뭐 판사나 그 검사 출신 중에 하는 일부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행정 절차 이게 이제 출국 금지는 행정 조치니까 행정 절차에서 실수가 있거나 누락됐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다 불법이고 검찰 수사를 받고 이게 불법을 저지른 걸로 판결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행정 절차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누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 검찰이 굉장히 절차적 정의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큰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수사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누굴 가서 체포해보거나 압수수색하거나 구속한 게 아니라 그냥 출국 금지라는 말 그대로 하나의 행정 조치를 좀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수사 편의를 동원해서 한 건데 이게 과연 불법인 거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절차적으로 정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걸까? 이거에 좀 의문을 표하는 그 법률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검찰이 얘기한다면 똑같은 짓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최소한 뭐 반성하고 미안하다라고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사실 오늘 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예, 클로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아까 장현수 기자도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13년, 14년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은 지금까지 뭐 올 일도 없었죠. 일단. 네. 검찰 조직에 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과 어떤 진상 규명이 있었나 여태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아마 뭐 이렇게 명쾌하게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기 위한 방송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게 너무 길고 한동안 잊혀졌다 다시 떠오르고 너무 이렇게 가심만 남고 안에 무슨 내용인지는 잘 남지 않는 아이템이어서 모처럼 저도 정리가 좀 쭉 된 그런 기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실 때 장현수 기자도 이제 합류를 하셨으면 뭐 하는지 뭐 알아요? 하신지 아시네요 보니까. 예? 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오랜만에 설정, 본방사수까지 외쳐주시고 클로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나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깜찍하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구독 MC 따라 하시면 돼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참, 그걸 뭘 또 적어? 알림 설정. 예, 그다음에 본방사수. 본방사수. 예. 어렵네요. 예. 예. 자, 해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